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사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이 소원이 이렇게 간절하고 어려운 일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추운 방, 습기 찬 벽, 오래된 전등 아래에서 조용히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임대주택 갈 수 있다며 왜 난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이미 100번도 더 이사 갔는데 현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가족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벽이 무엇인지, 왜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용히 눈물 삼키며 살아가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또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이 작은 위로이자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보증금 자부담 때문에 목돈 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임대주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니까 싸게 들어갈 수 있겠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더 싸게 나오겠지.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먼저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렴해요. 보증금이 평균 190만 원 정도이고 월세도 4만 5천 원 수준입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이면 정말 부담 없는 금액이죠.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물량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너무 적어요. 이미 입주해 계신 분들도 많고 새로 짓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청하시면 대기 순번을 받으시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75세 때 신청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게 됩니다. 바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어르신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고르는 겁니다. 동네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시고 집도 적당한 걸로 고르세요. 영구 임대주택처럼 정해진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영구 임대주택처럼 몇 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집만 구하시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든 분들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안 가실까요? 여기에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부담금입니다. 정부가 전세금을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세임대주택에는 1형하고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지원 한도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2형은 20%를 부담하셔야 하고요. 대부분 수급자분들은 1형으로 신청하십니다. 그게 부담이 적으니까요. 그럼 1형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을 구했다고 칩시다. 정부 지원 한도가 1억 원이라면 거기서 500만 원은 본인이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5%니까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생계급여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입니다. 한 달에 약 77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밥 사 먹고, 약값 내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거의 안 남습니다. 아껴 쓰셔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모으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5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신다고 해도 4년이 넘게 걸립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시면 8년이 넘게 걸려요. 80세 할머니가 8년 동안 돈 모으시면 88세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78세 최분자 할머니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사셨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만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할머니는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임대주택 신청에 대해 물어봤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줬어요. 집 구하시면 정부에서 전세금 대부분 지원해 드린다고요. 그런데 5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준비하셔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셨대요. 500만 원이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 500만 원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약값도 아껴가며 사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장벽입니다. 목돈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 도움받으면 오히려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돈 모으기 어려우니까 자식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안타까워서 도와드리고 싶어 하시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그걸로 좋은 데 이사 가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이 추운 집에서 고생하시는데 500만 원으로 따뜻한 집으로 모실 수 있다면 기꺼이 내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십니다. 드디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던데요. 이게 어디서 난 돈인가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들이 도와줬어요. 임대주택 이사 가려고요.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하십니다.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이거 증여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녀분이 드린 돈이니까요. 증여.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증여로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500만 원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생계급여로 한 달에 70만 원 받으신다고 칩시다. 재산은 거의 없으셨고요. 그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금융재산이 생겼어요. 이 돈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재산은 매달 6.26%로 환산됩니다. 500만 원에 6.26%를 곱하면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혀요. 3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끊길 수 있어요. 기준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재산이 늘어나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의료급여도 끊깁니다. 의료급여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갈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은 병원비 거의 안 내시고 다니셨잖아요. 의료급여 덕분에요. 그런데 이제 끊기면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확 늘어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요. 고혈압 약, 관절약까지 더하면 10만 원 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70만 원 받으시는 분이 병원비로 10만 원, 20만 원씩 내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자식한테 도움받았다가 오히려 생명줄 같은 복지 혜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4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셨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작은 원룸이었는데 건물이 낡아서 겨울이면 너무 추웠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온기가 금방 빠져나가서
밤새 전기장판 틀고 주무셨대요. 딸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세임대주택 알아보라고 하시면서 500만 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딸 덕분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2달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통장 거래 확인하다가 500만 원이 들어온 걸 발견했다고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임대주택 이사 가라고 준 거라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돈이 증여로 처리되어서 재산으로 잡힌다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기준을 초과한다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계급여가 이달부터 끊긴다고 했어요. 의료급여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했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딸이 준 돈 돌려줘야 해요? 담당자도 난처했겠죠. 규정이 그렇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딸한테 다시 500만 원을 돌려줬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추운 원룸에서 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부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의 허점 때문에요. 세 번째 이유, 대출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식 도움 말고 대출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출은 빚이니까 재산으로 안 잡힐 테고, 그럼 수급 자격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자금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 마련할 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도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습니다. 들어보면 좋은 제도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은행의 태도입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오셔서 대출 신청을 하십니다. 소득은 생계급여밖에 없고 재산도 없고 신용점수도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생계급여 한 달에 70만 원 받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재산은요? 없습니다. 기존 대출은요? 예전에 급하게 빌린 게 조금 있습니다. 은행 직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신용점수가 많이 낮으시네요. 연대 보증인 세워주실 분 있으세요? 글쎄요.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면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있다고 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추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서가 있어도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서류입니다. 대출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등이요. 이것들을 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 뭘 떼야 하는지도 헷갈리세요.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떼고, 은행 가서 신청하고, 공사에 가서 보증받고 이런 과정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셔야 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드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이 꽤 걸려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했던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하려고 하는데 대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집을 내주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기존 대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급하게 돈을 빌리신 적이 있으세요. 병원비가 급해서, 경조사비가 급해서 이것저것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빌리셨던 거예요. 이런 대출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대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미 빚이 있는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건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니까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살기 어려웠답니다. 할아버지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으셔서 동사무소에 상담을 갔어요.
담당자가 대출받아서 자부담금 마련하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했어요. 1688-8114번으로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동사무소도 몇 번 가시고 은행도 다니시고요. 드디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이 넘어가서야 결과가 나왔는데 거절이었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5년 전에 받았던 소액대출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다는 거였어요. 그때 병원비가 급해서 50만 원을 빌렸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셨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사 갈 바에야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낡은 집에서 살고 계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임대주택 이사가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자부담 때문에 목돈 마련이 안 됩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큰돈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도와주면 증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효도하려다가 오히려 부모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 대출도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 한 칸 옮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추운 집에서 떨면서 사시는 어르신들, 곰팡이 핀 집에서 기침하시는 어르신들, 화장실 물 새는 집에서 양동이 받아놓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 가시라고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을 꾸준히 신청하세요. 보증금 부담이 적은 영구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지만 계속 신청하시다 보면 순서가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대기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기 순번을 받으시고 1년에 한두 번씩 확인 전화 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기다리셨다가 입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두 번째, 주거급여를 꼭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월세라면 주거급여로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최대 34만 1천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사 가는 게 당장 어렵다면 지금 집에서라도 주거급여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보세요. 세 번째,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알아보시면 놓치는 제도가 정말 많아요. 동사무소 가셔서 복지 담당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같은 수급자가 이사 가려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역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는 게 있어서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담당자한테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지금 어떤 집에서 사시는지, 왜 이사 가고 싶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담당자가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분들이 도와주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세요. 자녀분들이 돈을 들이기 전에 먼저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어떻게 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식을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통장에 돈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전에 꼭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지, 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장벽이 많은지 말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추운 집에서 떨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곰팡이 때문에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장실 물 새는 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영상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하시라고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이 불편하세요? 임대주택 알아보셨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바뀌어야 해요. 자부담금이 너무 높다면 낮춰야 하고, 증여 문제로 수급 자격 박탈되는 게 부당하다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말해야 해요. 국회의원들한테도 말하고, 지자체한테도 말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도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뀐 것들도 있어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고,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제도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이고,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임대주택 이사가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증금 자부담 문제. 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수급 자격 유지 문제. 자녀가 도와주면 증여로 잡혀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의 현실적 어려움. 제도는 있지만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실제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장벽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사를 포기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사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영구 임대주택을 꾸준히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를 받으시고 동사무소와 계속 상담하시면서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